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난감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의 우주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재는지에 따라서 우주 팽창률이 다르게 나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천문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임스 웹이 어떤 관측을 하게 되냐면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실제보단 좀 더 빠르게 보이는 왜곡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생각하기 싫은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도 되게 관심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난감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의 우주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재는지에 따라서 우주 팽창률이 다르게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을 어느 저울 위에 올려놓고 쟀는지에 따라서 체중이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주 팽창의 속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하나는 되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이 우주 팽창과 함께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지 은하들이 도망가는 속도랑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에 비례해서 은하가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 그 팽창률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구한 팽창률이 대략 73km/s/메가파섹 정도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주가 통째로 아주 뜨거웠다가 넓게 팽창하면서 열기가 식어가겠죠. 그 차갑게 식어버린 우주의 열기를 재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빠르게 우주가 식어왔는지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빅뱅 직후 식어버린 그 열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얼마나 미지근하게 식어 있는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우주 팽창 속도를 재보니까 67km/s/메가파섹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왜 은하의 후퇴를 가지고 재면 우주 팽창률이 73이 나오고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재면 우주 팽창률이 67이 나오고 왜 그러지? 그냥 둘 다 관측이 완벽하지 않아서 오차 범위 안에서 그냥 겹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는 관측 퀄리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73의 오차, 67의 오차를 생각하면 둘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그 겹치는 범위 어딘가에 실제 값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각각의 관측 기술이 더 좋아지고 정밀해지고 오차가 줄어들수록 하나의 값으로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벌어진 건 정반대였습니다. 은하를 더 정밀하게 관측할수록 더 오차는 줄어들고 확실하게 73이에요.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를 더 정밀하게 관측할수록 오차는 줄어들고 더 확실하게 67입니다. 둘의 차이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우주를 방법만 달리해서 우주 팽창률을 재고 있는 건데 우주 팽창률이 다르게 나오는 거냐, 이게 이제 너무 난감한 거죠. 둘 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팽창하는 정도, 팽창률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난감한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따가지고 허블 텐션, 허블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범위랑 우주 배경 복사로 볼 수 있는 우주의 범위랑 스케일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보는 우주는 실제 그 은하가 놓여있는 범위까지만 볼 수 있겠죠. 은하가 없는, 은하가 보이지 않는 더 먼 우주까지는 대변할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통째로 식으면서 퍼져 있는 열기를 가지고 우주 팽창률을 찍는 거기 때문에 우주 전체, 이 통째로 우주 모두의 팽창률을 잰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은하들의 후퇴 현상을 가지고 추적하는 그 우주 팽창률은 은하가 관측되는 거리까지만 해당하는 국지적인 우주의 팽창률을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지적인 우주의 팽창률이 우주 전체를 보는 우주 배경 복사의 팽창률보다 더 빠르게 보일까, 이거를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석들을 하고 있냐면, 혹시
지금 우리 은하가 속한 이 주변의 국지적인 우주가 비교적 주변보다 은하들의 밀도가 낮은 텅 빈 보이드 같은 데 주변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은하들의 밀도가 좀 더 높은 은하가 바글바글한 지역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 관측되는 은하의 움직임은 우주 팽창의 물살도 있겠지만 인접한 은하끼리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효과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주 팽창만으로 은하끼리 멀어지는 효과를 관측하려면 인접한 은하끼리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효과는 빼줘야 됩니다. 이 복잡한 움직임을 모두 없애주어야 공정하게 우주 팽창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은하의 밀도가 바글바글한 높은 지역이었다면 우주 팽창 효과가 있어서 은하가 멀어지긴 하겠지만 반대로 인접한 은하끼리 잡아당기면서 그 멀어지는 효과를 상쇄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주 팽창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은하의 밀도가 텅 빈 공허한 보이드 같은 지역이었다면 반대로 더 빠르게 사방으로 은하가 막 빼앗기고 있겠죠. 그러면 원래의 순수한 우주 팽창의 효과보다 더 빠르게 은하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 지역만 봤을 땐 은하가 멀어지는 효과가 더 빠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적인 공간이 조금 더 은하의 밀도가 낮은 보이드일 수도 있고, 보이드 안에 갇혀가지고 우주를 보다 보니까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실제보단 좀 더 빠르게 보이는 왜곡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주 전체의 팽창 속도를 정확하게 보려면 우주 배경 복사를 봐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수십억 광년 이내 지역적인 스케일에서의 우주 팽창을 보려면 은하들의 후퇴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도 완벽한 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임스 웹이 어떤 관측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 은하까지의 거리를 제대로 재고 있는 건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재고 있던 은하까지의 거리가 잘못된 거라면 우주 배경 복사는 문제가 없었고, 은하까지 거리를 잘못 재가지고 이게 허블 텐션이 벌어진 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한 관측을 합니다. 은하까지 거리를 잴 때 보통 어떻게 재냐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는 에드윈 허블이 활용했던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는 변광성을 가지고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고요. 더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까지의 거리는 밝게 폭발하는 초신성을 활용해서 거리를 잽니다. 근데 초신성은 밝아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관측도 할 수 있고 먼 거리를 잴 수 있지만 워낙에 불안정한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초신성의 방법을 조율하냐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 중에 변광성도 있고 초신성도 터지는 둘을 다 갖고 있는 은하들이 있겠죠. 그러면 비교적 정확한 변광성 방법을 가지고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잽니다. 다음에 정확하게 측정한 거리로 다시 초신성의 밝기를 표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를 모르는 더 먼 거리에 떨어진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나중에 초신성만 가지고 잴 때 앞서 조율했던 이 초신성 밝기 방법을 적용시키면 좀 더 정확하게 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거리 측정의 철학을 뭐라고 하냐면,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우주에서 단순한 방법으로 거리를 잰 다음에 한 스텝 한 스텝 넘어가면서 더 먼 거리의 우주까지를 잰다라고 해서 거리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거리 사다리 방식을 통해서 변광성으로 거리를 재고 변광성으로 그 다음 단계 거리 측정법을 조율하고, 그리고 다시 그 방법으로 더 먼 거리를 재고, 제임스 웹이 한 관측은 뭐냐면, 변광성 관측이 정말 제대로 된 거냐,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측정했던 변광성 관측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검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관측을 해보니까 변광성 관측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관계를 따라서 변광성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하고 있거든요. 변광성 거리 문제 없고요. 그러면 그걸로 조율했던 초신성 거리 측정법도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재왔던 은하까지의 거리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즉, 은하의 거리랑 후퇴 속도 가지고 측정했던 73km/s/메가파섹이라는 우주의 팽창률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쟀던 변광성이 잘못됐어가지고
가지고 아 이거 알고 보니까 이 수치가 잘못됐었네, 73이 아니라 67이 맞음이라고 했다면 허블 텐션은 깔끔하게 해결됐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73도 정확하게 73이다, 67도 정확하게 67이다, 더 공고하게 각각의 수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생각하기 싫은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혹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로 우주 팽창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런 우주의 모델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하의 거리, 은하의 후퇴 속도, 이 은하 관측을 샅샅이 분석해 봐도 여긴 잘못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 제임스 웹으로 다시 관측을 해봐도 이건 잘 관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허블 텐션에서 73이 맞는 값이라면 사실은 절대 틀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67이라는 수치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틀렸다면 여기에 적용하고 있던 우주 진화 모델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천문학자들이 딱히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선택인 겁니다. 그쵸. 왜냐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 팽창을 얼마나 빠르게 가속시키는지를 결정하고 있고요. 암흑 물질은 그 우주 팽창을 얼마나 더디게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략 암흑 에너지가 70%, 암흑 물질이 한 25%, 요 정도로 지금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지금 우리 우주의 팽창이 얼마나 빨라지고 있을지 느려지고 있을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함량이 달라진다고 하면 지금보다 우주 팽창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보다 더 느려져서 다시 우주가 수축하는 모델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금까지 진화했던 우주의 역사가 어떤지는 이 사소해 보이는 함량의 차이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달라지면 우주 진화 역사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되게 물리학 역사에서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왜인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우주가 정적이어야 한다. 우주는 수축도 하지 않고 팽창도 하지 않고 일정한 밀도와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실수 중에 하나가 중력이 작용하면 우주는 붕괴해야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만든 중력장 방정식을 보더라도 우주는 수축을 하는 모델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력에 반하는 가상의 에너지를 가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중력 상수라고 하는 수치이고요. 자기적으로 자기의 방정식이 이야기하는 우주의 수축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적인 우주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추가한 수치였습니다. 근데 대체 왜 아인슈타인은 그런 고정관념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바로 에드윈 허블이 발견했던 은하들이 쭉 멀어지고 있다, 우주 시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관측 증거가 아인슈타인을 무너뜨리게 한 거죠. 더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더라.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 속도가 그들이 놓여있는 거리에 비례해서 빨라지고 있더라. 요거를 관측을 한 거고요. 그것은 곧 은하가 박혀있는 시공간 자체가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의 우주는 덜 팽창했을 거고 지금보다 더 높은 밀도와 높은 에너지가 우주에 가득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변했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팽창하면 할수록 열기가 퍼지면서 식어갈 거고 거꾸로 시간을 되돌리면 우주가 덜 팽창했을 때는 더 뜨거웠을 거거든요. 정말 무한 온도에 가깝게 아주 드글드글 들끓고 있던 우주에서 빵 에너지가 퍼져가면서 지금의 스케일로 우주가 확장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천문학자들이 빅뱅 아니면 뭐 불꽃놀이 모델 이런 식으로 우주의 탄생을 상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에드윈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하긴 했지만 팽창 이론이랑 빅뱅 우주론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에드윈 허블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허블이 은하까지의 거리를 잴 때 밝은 변광성들만 가지고 쓴 바람에 은하까지의 거리를 조금 짧게 오해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250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안드로메다이지만 허블은 100만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은하까지의 거리를 짧게 오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하들은 똑같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가야 하는 거리가 짧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까지 가게 될 때 시간이 덜 걸리겠죠. 즉 지금의 스케일까지 우주가 팽창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우주의 나이가 더 짧다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때 허블이 추정했던 우주 팽창률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우주의 나이가 15억 살밖에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지질학자들이 알고 있던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돌멩이의 나이가 20억 살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우주가 지구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럼 당연히 지구보단 우주가 늙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허블 주장대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지구가 우주보다 늙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니까 당시에는 이게 허블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나왔던 게 프레드 호일의 정상상태 우주론입니다. 은하들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은하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측적 팩트는 부정할 수 없어요. 대신에 은하가 멀어지고 우주가 팽창한다 하더라도 우주의 밀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허블의 모델에 따르면 우주의 부피만 늘어나고 우주가 품고 있는 물질, 질량의 양은 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할수록 온도가 내려가고 밀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프레드 호일은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부피가 늘어나더라도 우주가 밀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우주의 상태가 똑같은 상태로 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만 이렇게 젊게 우주가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계속 물질이 추가되고 만들어지고 부피가 팽창하면 또 추가되고 만들어지고 계속 어린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젊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블이 해결하지 못했던 젊은 우주라는 모순을 해결을 하려고 정상상태 우주론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주 배경 복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순간 빛과 물질이 처음으로 분리가 되던 그 시기에 모습이 그대로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으로 태초에 그 물질이 존재하던 그 순간에 우주의 어디가 밀도가 높았고 어디가 밀도가 낮았는지, 어디가 온도가 살짝 높았고 어디가 온도가 살짝 낮았는지, 인류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빅뱅에 가장 근접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주가 너무 밀도가 높아가지고 빛과 물질도 분리가 되지 못한 채 스프처럼 엉겨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주가 적당히 38만 살쯤 지나고 나서 밀도가 옅어졌을 때 옅어진 물질 틈 사이를 비집고 그때 처음으로 빛이 퍼져나간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은 빛과 물질이 분리되면서 빛이라는 게 처음으로 우주 공간 전역에 퍼졌던 우주의 나이가 38만 살을 넘겼을 때 그 순간의 빛부터인 거죠. 그 순간의 빛이 우주 배경 복사인 겁니다. 최근에 또 하나 재밌는 발견이 있었는데요. 우리 은하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은하들과 함께 아주 거대한 초은하단의 멤버거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초은하단을 뭐라고 하냐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라고 해요. 저번 에피소드에서 배웠던 이름인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한 은하들끼리는 중력이 있다 보니까 우주 팽창의 물살도 있지만 그 위에서 서로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는 효과도 있겠죠. 순수하게 우주 팽창 때문에 은하끼리의 간격이 멀어지는 효과만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은하단을 이루고 있는 이 구성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끌려가고 잡아당기는 효과를 없애줘야 할 겁니다. 이거를 보정해 주어야 순수하게 우주 시공간의 팽창 효과를 잴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어떤 관측이 있었냐면 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살고 있는 은하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인접한 은하들끼리 끌어당기는 미세한 효과를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모두 보정해서 다시 우리 주변 지역적인 우주 안에서 우주 팽창의 팽창률을 재보자라고 한 거죠. 그러면 73으로 측정되었던 값이 좀 작아져가지고 67이랑 비슷하게 줄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이걸 보정을 더 잘 해주면 더 좋은 값이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이 73이란 값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난감한 게 숫자가 더 커졌습니다. 미세하게 73.5, 0.5 정도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더 잘 측정하려고 보정을 깐깐하게 했더니 67이랑 비슷해진 게 아니라 살짝 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뭘까? 허블 텐션은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천문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